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동소방학원의 김성곤 기술사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시험을 잘 치셨는지요? 굉장히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제1회 시험이 어제 소방전기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에 소방전기회로하고 전기구조 원리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문제풀이나 답안은 이미 가답안으로 나와 있고 큐닛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제가 하는 어떤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뭐 풀이를 하는 것보다는요,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에 대한 기사 이번에 이제 시험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해도 좋은데 혹시나 이제 만에 하나 그런 조금의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전기 회로와 구조 원리입니다. 사실은 전기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소방전기 회로예요. 그리고 이제 구조 원리는 거의 이제 하재 안전 기준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 일부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향방을 보면 소방전기 회로가 하고 구조 원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상 정도의 문제들이 이번에 1회 때는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소방전기 회로에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문제들이 거의 한 10문제, 20문제 중에서, 그리고 전기 구조 원리도 기본 문제 한 10문제 반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응용하든지 좀 잘 안 보는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 구조 원리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자, 거기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기사 시험을 하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좀 고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사 시험은 반드시 60점입니다. 그죠? 60점이 합격이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면 80점, 90점 이렇게 맞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공무원 시험이 아니니까, 기사 시험이니까 조금 더 어떤 버려야 될 문제들, 가지고 가야 될 문제들 이렇게 잘 판단해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 기본 문제에서 보통 한 13문제, 14문제 정도는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한 10문제, 11문제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전기회로.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것이 소방전기회로 그리고 전기구조 원리입니다. 자, 공통은 다른 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또 기계 쪽에는 또 다른 교수님 두 과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소방 전기회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 논리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논리식이 나왔는데, 뭐 이 논리식들은 뭐 이 정도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뭐 쉬운 어떤 부분들이죠. x 플러스 y, 그리고 x 플러스 논리합, 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은 분배 법칙으로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자, 자,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xy 바, 자, 이렇게 하면 xy, 자, 이렇게 하면 y 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은 x가 되고요. 자, 이것은 x니까 x를 뽑아내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y 바 되고, 자, 이것은 재료가 되겠죠. 그죠? 자, 1에다가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것은 1이 될 거고요. 결국은 x 논리곱 1은 x가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꽈락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어떤 기본 문제다. 자, 2번은 이제 전기 계측이죠. 그죠? 보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차에 대한 부분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OMT,
예, t, 예, 보, dm, dm.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1번, 2번 문제는 1번은 논리식이라서 기본 문제이고 2번은 전기 계측에서 그냥 공식만 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원점 문제죠. 자, 자기의 얘기. 자, 이런 부분들 형태는요. 자기의 식은 기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약간은 이런 문제 형태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자, 답은 이제 4파이 r 예, 그리고 i 예, 세타가 될 건데 자, 이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뭐 이것은 이제 기출 문제에서 만약에 나왔던 문제라고 그러면은 기출 문제에서도 잘 많이 보이던 형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자, 4번은요. 삼상평형회로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기본인데 기본에서 상해 속에 한다. 기본 문제인데 한 번 더 풀어간 거죠. 지금 사실은 뭐냐면 y로 돼 있고 그다음에 y로 돼 있고 델타로 이렇게 저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안쪽의 y를 델타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델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의 y에 대한 어떤 저항들을 예, 자, 델타로 바꿔야 됩니다. 자, 델타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델타 이쪽에서 구할 때는 y에서 델타로 바뀔 때에서는 이 y의 반대쪽에 있는 이 저항이 분모로 되고요. 그리고 요거 곱. 그죠? 이거 만약에 A, B, C면 자, P가 반대쪽에 있는 B 그리고 A와 B의 곱 그리고 B와 C의 곱 그리고 A와 C의 곱 이렇게 되겠죠. B분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AC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나타내면은 지금 내부에는 3옴이니까 이 3옴이니까 3옴이죠. 그러면 3분의 3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풀어내면 3분의 9 플러스 9 플러스 9가 되고요. 이건 3분의 27이 될 거고 이것은 9가 되겠죠. 자, 이것을 풀어내면 원래 바깥쪽에 있는 델타 쪽에 델타로 바뀌었겠죠. 자, 델타로 바뀐 상태에서 원래 델타 쪽에 있는 부분들이 9옴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되어 있는 9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되어 있는 부분이 9옴이고 자, 이것을 아까 Y 쪽에 있는 Y를 델타로 바꿨을 때는 뭐냐면 9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9옴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Y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델타로 바꾸면 9옴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의 저항을 물어봤으니까 이것을 펼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은 병렬입니다. 병렬과 병렬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병렬이 이 두 개의 큰 그림과 병렬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한번 회로를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회로를 바꿔보면 위에 쪽은 이렇게 되고요. 한쪽은 그죠? 요것은 자, 밑에 쪽을 보세요. 밑에 쪽은 요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자, 요것은요. 요거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요거이고요. 요것은 요거이죠. 그럼 이것은 9, 9, 9, 9, 9, 9입니다. 사실은 조금 기본 내서 상향 문제 좀 이렇게 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Y에서 델타로 바꾸어라. 그래서 또 델타에서 Y로 바꾸어라. 이 문제선에서 그냥 보통 나오고 맞추는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내부에 있는 Y를 델타로 바꾸게 되면 요런 어떤 형국이 되는데 이 원래 델타에 있는 부분과 델타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9 플러스 9는 9 곱하기 9.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9 플러스 9는 9 곱하기 9. 여기서는 9 플러스 9는 9 곱하기 9. 여기서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이 수치는 더해주면 되고요. 이거와 이건 다시 또 병렬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조금은 만만찮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인 y를 델타로 바꾸고 원래 델타 있는 부분과 병렬로 연결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차 제어 시스템에서 25분요. 2차 제어 시스템에서 무제동이죠. 무제동은 제로이죠. 자,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봤으면 또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안 봤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을 느꼈을 겁니다. 자, 블록 선도에서도 일반적인 블록 선도에서 조금 이것도 일반 블록 선도에서 보통 어떻게 블록 선도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블록 선도가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G1, G2, 그리고 G3, 그리고 전달 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리고 RS분의 CS가 되고요. 자, 이것은 1-루프 분의 패스 해서 일반적으로 1-루프는 1- 이것을 마이너스라고 그러면은 G1, G2 지수 루프요. 마이너스 G1, G2, G3 그리고 패스는 G1, G2. 자, 이 정도 선에서 보통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G2에 대한 부분들이 G1, G2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여기서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자, 높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면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G2죠. 이쪽 안쪽에 회전 하나 마이너스 G2. 그리고 자, 이 회전, 큰 회전 마이너스에 G1, G2, G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G1, G2, G1, G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는 플러스 G2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G1, G2, G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1, G2 이런 형식으로 나오죠. 자, 1 플러스 G2, G1, G2, G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루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출 문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기출 문제 중에서도 조금 일반적으로 한 단계 업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기출 문제에서 봐서 풀어야 되는데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기기기 쪽에서 보통 나오는 부분들인데 전기기기 쪽에서 유도, 삼상 유도 전기. 전기기기는 직류기, 변압기, 유도기, 동기기에서 나오는데 그 유도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회로의 순시치를 이용해서 유효 전력을 구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8번은 8번은 일단 78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것은 뭐 기본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서 한 번 더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오늘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문제의 어떤 형태가 어떤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더 풀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9번째 두 도체 사이의 작용력. 예, F는 자, 이 부분들은 F는 R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래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 또 뭐냐면 같은 방향이냐 그리고 다른 방향이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은 서로 당기는 흡입력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다른 방향이면 반발력이 발생하죠. 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 문제는 계산 문제 뽑아내고 그리고 흡입력이냐 반발력이냐를 구해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R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더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10번은 소비 전력과 리액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리액턴스라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코일과 그리고 C에 L과 C를 원래는 표현할 때는 인덕턴스 그리고 헨리 그리고 커패시턴스 그리고 페럿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저항으로 바꾸면 XL이 되고요. 그리고 오메가 L이 되고 이것은 가속도 2파이 FL 이렇게 되고요. C를 바꾸면 리액턴스로 바꾸면 XC 이 오메가 C분의 1 되고 이 파이 FC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하든 리액턴스와 관계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소비 전력과의 어떤 관계이겠죠. 자, 소비 전력은 거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저항에서 소비되는 부분들을 구해내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소비 전력은 유효 전력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거지만 그다음에 부하의 리액턴스를 구해내는 어떤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응용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제가 B형을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은 정전 용량 합과 전압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출 문제로 많이 좀 나왔던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자, 0.02 마이크로페렛, 그 다음에 0.02 마이크로페렛, 0.01 마이크로페렛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C는 우리가 저항에서는 직렬로 되어 있을 때 전체의 저항은 R1, R2, R3,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C 커패시턴스는 병렬로 되었을 때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가 됩니다. 그래서 0.02 플러스 0.02 플러스 0.01을 하면 0.0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Q는 CV가 되고요. 그 전하량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CV가 되니까 여기서 C는 0.01 곱하기 CV 마이너스 6승 페럿이고요. 전압은 전압은 24V가 걸려 있겠죠. 자, 이것을 풀게 되면 두 번째 2번에 있는 부분들이 답이 되겠죠. 자, 이 정전 용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정전 용량과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오드를 가지고 우리는 O와 AND 회로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는 쪽으로 방향의 나와 있는 부분들로 출력 그리고 입력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은 O와 회로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입력 이게 있고 출력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서 출력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건 AND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껏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에 어떤 트랜지스터를 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출력되는 부분들이 하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자,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이것은 낫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화 성격이 있고, 그래서 오화만 나타내는 게 있고 엔드만 나타내는 게 있고, 오화와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이거는 노화가 되고요.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와 엔드가 있을 때는 낫, 예, 엔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낸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든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형태이니까요. 뭐냐면 오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오화의 형태는 뭐냐면 만약에 A, B, C가 있으면 어떤 거든 하나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입력이 세 개 중에서 입력이 세 개 다 입력이 없으면 나오지가 않죠. 자, 세 개 중에서 입력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오지 않고 세 개 중에서 하나라만해도 먼저 입력이 있으면 뭐가 돼요?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오화 회로의 가장 특징이죠. 오화 회로는 회로가 3개 회로든 4개 회로든 2개 회로든 중에서 하나의 회로만 입력을 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엔드는 3개 다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답은 2번에 있는 입력 5V, 그 다음에 또 입력 5V, 그 다음에 입력 0V죠. 그죠? 그래서 5V 하나만 주어줘도 이것은 출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태분안의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태분안의 정의는 이제 태분안의 정의에서 조금 더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것을 하나의 전압원과 그리고 하나의 저항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런 이것을 회로망의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로망의 정리. 자, 회로망의 정리 중에서 한 가지인데, 회로망의 정리를 하는 이유는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부하측의 저항을 해석을 하게 되면 훨씬 해석하기가 수월해지죠. 자, 이런 것처럼 회로망의 정리는 복잡한 회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런데 이렇게 전압원과 저항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을 우리는 뭐냐면 태분항의 정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것을 하나의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노톤의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으로 표현하고 직렬로 된 저항으로 연결하느냐. 태분한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부분들을 해석을 하느냐. 노톤의 정리.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일단은 뭐냐면 태분한의 정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전압원을 여기에 전압원을 구해낼 때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원을 구해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걸리는 전압원을 구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전압을 전체에 그렸을 때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회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요렇게 되고요. 이것은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있는 전압에 걸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여기 저항이 R1, R2이고 마이 V라고 그러면 여기 전압원들은 V1은 R1, R2, R1 플러스 R2분의 여기에 걸리는 저항 R1분의 전체의 전압 V 이렇게 걸리고요. 여기에 걸리는 V2는 R1 플러스 R2분의 자기 거의 R2의 전체의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처럼 요것으로 전압을 측정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저항은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저항을 구해낼 때 이 전압원은 단락. 전압원은 단락. 만약에 전류원에 있으면 개방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단 단락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과 여기 있는 저항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두 개 저항은 병렬이죠. 자, 이 저항과 이것처럼 뭐예요? 직렬이죠. 자, 그렇게 구해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태분한의 정리에 의해서 구해지는 어떤 답이 되는데 일단은 3번, 3번이 답이 되겠죠. 6V의 이온.
2옴에 6V가 나오겠죠. 자, 이것은 테브나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또 안 풀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도 전류 LC 직렬 회로에서 직류 전압을 걸 때 일어나는 가도 전류입니다. 자, 답은 두 번째에 있는 답이고요. 자, 가도 전류. 그 다음에 온도 보상용 서미스터. 여러분, 서미스터는 뭐냐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되는 이 NTC의 어떤 저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미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런 휘스토 브릿지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것을 뭐냐면 감지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NTC 감지기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이 있죠. 그래서 R1, R2, R3, R4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상시는 대각으로만 곱한 거 R1, R2가 대각으로 곱한 거 R3, R4가 동일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R1, R2가 R3, R4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것은 서미스터. 이것은 온도 보상용이라 놓으면 서미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변이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이렇게 그죠? 원래는 어떻게 노즐에서 나오는 어떤 공기 압력을 플래퍼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플래퍼의 압력을 다른 어떤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이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노즐 플래퍼입니다. 노즐과 플래퍼가 압력으로 변환해서 어떤 설비를 동작시키도록 되어 있는 설비가 노즐 플래퍼이죠. 자, 가도 현상이 또 하나 나왔는데 시종수입니다. 시종수요. 그래서 L 회로에서는 시종수는 타워는 R분의 L이 되고요. 그리고 RC 회로에서는 시종수는 RC분의 1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 R이 두 개가 있으니까 R1 플러스 R2분의 L 이렇게 되는 것이 시종수. 그래서 가도 현상은 사실 해석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까지는 필요 없고 시종수에서만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들. 자,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어떤 관계죠. 자,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 계수에다가 L1, L2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것 가지고 풀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이고요. 자, 분류기도 기본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분류기는 전류에다가 이렇게 분류기 저항을 연결해서 배율을 넓힌 거죠. 자, 여기에 전체 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기에 흐르는 전류가 위에 전류가 있고요. 이 내부 저항이 R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기 저항이 R이라고 그러면 I0는 R 플러스 라지 R 그리고 라지 R 곱하기 I가 되고요. 자, 이 I0분의 I를 뽑아내면 R분의 R 플러스 R 스몰 r. 자, 이것은 1 플러스 라지 R분의 스몰 r 이렇게 되죠. 이것은 배율이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전류가 이만큼 늘은 거고요. 원래 이 전류계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것은 배율기 저항, 이런 내부 저항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논리회로요. 이 부분들도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넣어줄 때 A의 반대, B의 반대, 그리고 AND가 연결되어 있네요. AND가 연결되어 있고 Y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는 논리곱이잖아요. 근데 어떤 논리곱입니까? A에 대한 not, 바. 그리고 논리곱 B에 대한 바. 이것이 뭐냐면 Y이죠. 자, Y이죠. 그죠? 근데 이것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AND
오와 그리고 not 그리고 낸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것을 약간 바꿉니다, 여러분들. 자, A 논리합 바로 나눕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자, A 플러스 논리합 바는 이 바를 분리하면요. A 바 이것이 논리합이 논리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만약에 A 논리곱 B를 만약에 분리를 한다고 그러면 A 바 논리곱은 논리합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논리합의 O와 이거 O잖아요. O와의 not이죠. not이죠. 그래서 O와의 not 이것은 노아입니다. 예, 노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노아를 또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자, O와에다가 A, B, O와이잖아요. 그리고 not이라고 표현할 때 이거 not이잖아요. not과 O와 이것이 노아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낸드라고 그러면 만약에 2번 낸드라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and 그리고 not 이것이 낸드입니다. 낸드이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인데 조금 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조금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 번쯤 더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기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구조 원리입니다. 전기구조 원리인데 전기구조 원리에서 비상콘센트의 전선의 영향입니다. 자, 비상콘센트의 전선의 영향은 비상콘센트 한 개이냐, 두 개이냐, 원래 10개 이하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10개 이하로.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네 개 이렇게 전선의 영향이 정해지는데 자, 세 개가 되니까 예, 우리가 하나가 1.5 kVA죠. 그러면 세 개는 4.5 kVA가 되겠죠. 자, 이렇게 뭐 기본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설치 제어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하나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1m입니다. 자, 1m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본 문제입니다. 자,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준인들인데 속보기의 구조에 대한 속보기 구조, 구조에 따른 제품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면 좀 어렵게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준들이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나와요. 어떨 때는 하지 않는 기준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자, 네 번째 공기간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 접점 수고치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기관의 직경은 보통 한 1.4mm, 1.7mm 됩니다. 이 직경이. 그리고 접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 접점이고요. 가동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이애프램이고요. 다이애프램입니다. 다이애프램은 공기가 팽창하면 쉽게 팽창했다가 그다음 공기가 수축하면 수축했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접점 수고 값이 작냐 크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접점 수고 값이 크다 그리고 작다. 자, 이것은 접점 간의 간격이 크다 그리고 접점 간의 간격이 작다. 자, 이렇게 되죠. 접점 간의 간격이 크다. 접점 간의 간격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접점 간에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 간의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 기능 시험을
하였더니 검출기의 접점 수고치가 규정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간격이 길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작이 늦어지는 거죠. 예, 동작이 늦어지는 거지. 접점 수고값이 작다는 것들은 가까이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거는 동작이 빠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종의 형식 성립 및 제품 검사의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격 전압의 이제 20%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설비가 차탐 설비 거의 대부분들이 뭐냐면 몇 프로에서 동작이 돼야 됩니까? 80%에서 동작이 돼야 되니까 20% 범위 내에서는 어떤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 사실 중상이 아니고 기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누전 경보기에 수신기의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습도가 습도가 높은 장소, 설치 제외 장소죠. 그래서 습도가 낮은 장소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는 장소, 그다음에 하용유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그리고 부식성 전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력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는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자, 기본 문제입니다. 자탐 및 시각경보장치 하지 않은 기준 경계구역. 경계구역이라는 부분들은 자탐 설비에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일정한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경계구역이. 그리고 그 표시가 수신기에서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는 것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 하지 않은 기준의 용어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입선에 대한 용어는요, 전기설비기술 기준 제9조 제1항에 있다, 제9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하지 않는 기준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장소의 조형물의 옆면 등의, 조형물이라는 것들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시설물 중 지붕 또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형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의 옆면 등의 시설하는 전선입니다. 어떤 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 벽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전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 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시험이 냈다. 8번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의 비상 콘센트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의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인데, 일단 적색으로 300누스 이상을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300누스에서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하게 식별되어야 된다. 자, 약간 보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든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10번 감지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일반 기능입니다. 자, 이것은 전원부의 표시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에 소동을 이루어져야 한다. 자, 단독 경보 감지기 일반 전원부의 표시 있잖아요. 전원부가 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1초 이내에 점등과 그리고 30초에서 60초 이내에 소동으로 그런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겠죠. 자, 11번 비상방송 설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개념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자, 뭐냐면 자탐 설비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지기가 있고, 그리고 중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수동으로 눌러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수동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끝나서 경종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어떤 자탐 설비의 구성 요소죠. 여기에 어떤 정폭기, 자, 앰프의 정폭기요. 이 앰프의 정폭기를 선로를 가지고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방송을 내보내도록 한 게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탐 설비만 해놓으면 경종만 울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건축물 내부에 있는 스피커를 가지고 화재를 알리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쓰겠다는 게 비상방송 설비죠.
자, 이것에 대한 어떤 비상방송 설비의 개념들하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들어갈 어떤 내용들은 이거죠. 수신기입니다. 자, 자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하재 안전 기준에서 주 음량 장치는 뭐예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측근에 설치하도록 법적인 부분들은 나와 있죠. 자, 비상조명 등의 형식성 및 제품 검사의 기준입니다. 비상조명 등의 일반 구조로 가운과 전원부 별도 수납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수납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누전 경보기의 형식성 및 제품 검사의 기준 중에서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중상 문제이고요. 그리고 유도 등의 형식성 및 제품 검사의 기준과 영상 표시 소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중상 문제이고요. 그리고 발신기의 형식성 및 제품 검사의 기준 중에서 발신기의 조작부의 작동 스위치의 동작 방향에 대한 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이들이고요. 그리고 유도등 형식성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중에서 객석 유도등의 수평 조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7번, 16번, 15번, 14번, 13번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 하지 않는 기준에서 구성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소방대원들이 지하로 내려갈 때 그 지상에 있는 소방대장과 소방대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미리 어떤 설비들이 깔아놓고 무전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보시면 되는데 위에 접속 단자함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정폭기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분기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기기, 분배기,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자 누설 동축 케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동축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끝에는 누설 동축 케이블 끝에는 종단 장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폭기, 분배기, 분계기, 누설 동축 케이블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하재 안전 기준 중에서 특별 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중에서 기본 문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본 문제.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의 확성기의 수평 거리는 25m입니다. 이제 비상방송 설비의 수평 거리는 이제 수평 거리 개념과 자, 보행 거리 개념으로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수평 거리 개념은 도면에다 놓고 반경을 25m를 쭉쭉 그려서 그 내부에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이 얼만큼 들 것인지 이런 건데 음량 장치는 어떤 장애물하고 관계없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번져가는 거기 때문에 수평 거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걸어서 어떤 그 설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이제 보행거리 개념을 합니다. 뭐 수화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걸어서 보행거리 20m, 보행거리 30m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거리 개념은 25m인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방 전기 구조 그리고 전기 회로하고 알아봤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공부의 툴이라고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한 4문제, 5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한 2문제 정도, 2-3문제 정도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보이시고 이번에 시험은 어떻든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로 돼 있었다. 근데 구조원리 쪽에서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공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식성 및 제품 검사에 대한 기준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기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을 공부를 갖다가 좀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하재 안전 기준과 하재 안전 기준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하재 안전 기준과 형식성 및 제품 검사의 기준은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회로들은 이번에는 기본 문제에서 한 10문제, 기본 중에서 또 응용된 문제가 2-3문제, 3-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또 한 7문제, 한 6문제 정도가 나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전체 네 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60점을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큰 어떤 부분 문제 없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이제 이미 가답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채점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든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미 가답안 채점을 했기 때문에요.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공부의 위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조금 그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좀 더 깊은 부분들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 오늘은 강의를 하는 날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부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찾아뵈었습니다. 자, 다음 2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소방학원은 실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어떤 수긍과 격려 바라고 참여 바랍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